북한이 작년 1월달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코로나, 대북 제재의 장기화,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지금 자력부강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데 전통적인 등거래기를 통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이번엔 제가 공격을 해야 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과 미국이 내부 문제에 이제 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아마 서로의 내적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그런 상황이 한국한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유엔 대북 제재는 엄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댈 수 있는 외부 협의는 남쪽에서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와 또는 대북 지원 민간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도주의 사업에 관해서는 유엔 제재와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치를 받아놓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걸 받아놨기 때문에 인도주의라고 이제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일단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도 바로 당장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은 6개월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은 인도주의 사업 같은 것을 앞세워서 얼마든지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 중에서도 식량 문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 작년 농사 지금 망친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태풍 피해 때문에 북한 농사 망했고 금년도에 먹을 수 있는 양고기라는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금년도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파종기에 비료를 한번 줘야 되고 생장기에 비료를 주고 수확기에 비료를 주고 1년에 3번을 비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북한에 필요한 비료의 양은 그 전에 계산해 본 결과로는 한 150만 톤? 근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한 30만 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료는 어떤 점에서는 당장 먹을 수 있는 쌀보다도 북한한테 금년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기 때문에 이 비료를 지원하는 것도 한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6월 전에는 뭐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금년 군사훈련이 어떤 규모로 실시되느냐에 따라서도 북한이 남쪽과 만난다든지 남쪽의 간접대화, 뭐 화상대화에라도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뭐 금년도 한미연합 훈련은 뭐 위협적이거나 자극적인 훈련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훈련 기간 중에는 못 나오지만은 훈련 끝나면은 조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82 전투를 하면서 4대 중점 투쟁 과업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도 농사를 미리 준비할 때 대하여라는 그 과업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우 이례적인 건데 그만큼 저 북한이 식량 사정이 올해는 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원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은 상대방이 필요한 걸 줘야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도 상대방은 그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원하는 것이 가장 갈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한 필요가 있다는 실용주의적 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지만 북한은 식의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먹는 문제가 먼저요. 그러니까 식이주라는 말을 쓸 정도로 식량 문제는 만성적인 난제인데 문제는 비료와 농약입니다. 비료와 농약이 없어요. 지금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기간 산업으로 딱 앞에다 내세우고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사업들을 배열하는 거 보고 화갖고 아 저건 비료 문제다, 그 농약 문제다, 그리고 저것은 바로 식량 문제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 8차 당대에서 북한이 근본 문제와 비본질 문제를 구분하면서 비본질 문제 안에 이제 인도주의 협력을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글쎄 비본질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인도주의 지원이라든가 무슨 뭐 경제교류 협력 같은 것은 관심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선 당장 본질적인 문제인 군사 문제 이거부터 어떻게 좀 불 좀 꺼달라 이거예요. 이제 군사훈련이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일단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북한의 태도가 좀 다소 일방적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북한 군사합의서 거기에 보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및 그 군비증강 문제는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서 논의하기로 합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수차례 북한한테 이 문제를 논의하자 하는데 북한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북한은 계속 공세는 하는데 회담에는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걸 뭐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 협의하기는 돼 있는데 중단하는 문제는 이거는 당신 내가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하고 협의할 일이 뭐 있냐. 한미 간에 협의할 문제지 남북 간에 협의할 일은 아니다. 군사훈련 문제는.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이라는 얘기는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는 전략자산 들여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유수단에서 전략자산 들어오는데 이게 내로남불이야 북한이. 그런 것은 북한이 잘못하는 거고 뭐 이런 기회에 북한의 잘못을 또 지적할 필요는 있어요. 네, 일방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과거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이 이 미국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일방주의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때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했던 것은 뭐냐면 이른바 선비핵화론. 근데 사실 이번에 북한이 얘기했던 한국한테는 당신들이 하는 만큼 하겠다는 거고 미국한테는 선에는 선, 강에는 강으로 하겠다는 것은 북한판 일방주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우리 속담에 욕하면서 저 담는다고 그래. 욕하면서 담는다고 그러는데 예. 미국 일방주의 있죠. 어떤 점에서는 그들이 전 세계 전 지구상에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일방주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 그러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또 일방주의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일방주의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소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반대급부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는 찍어 누르는 일방주의고 북한의 일방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떼쓰는 일방주의예요. 그거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도 북중 무역이 뭐 거의 95%가량 감소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계속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북중 국경 봉쇄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슨해질 가능성.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미중 관계에서 북한을 협상 카드로 쓴다고 그럴까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북한이 중국의 품 안에 들어온다고 그럴까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 풀리면은 이제 봄 되면은 북중 간에는 보따리 장수 무역이 됐건 국경 무역이 됐건 이것이 서서히 살아나고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를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슬슬 그 위반해 가면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도주의의 탈을 쓴 사실은 굉장히 계산된 대미 압박 전략이죠. 북중 간에는 어떤 점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그 뜻이 다 통해서 중국에서는 북한을 끌어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은 경제 때문에도 그렇고 미국의 압박과 제재로부터 타격을 적게 받기 위해서라도 중국에 가서 의존을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2018년도 평화 대전환, 이른바 2018년의 봄이죠. 북한의 대외 유화 정책을 끌어내는 것이 이제 제2차 대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또 관여 정책도 끌어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석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북한의 어떤 유화 정책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할까요? 그게 핵심적인 방법은 평양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와싱턴으로 가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에요. 핵 문제도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시키기 위해서 수교를 해주거나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그 방향으로 외교를 해나가면은 북한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설득을 해야 돼요. 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으로 기용을 하게 했을 때 적시적재다. 북한과 협상을 해본 경험,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의용이라는 사람을 다시 미국과의 한미 대화의 최일선에다 세움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뤄야 되는지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사라고 내가 좀 좋게 평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미 설득을,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북한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하는 설득을 하는데 외교부 혼자 하지 말아야 돼. 북한 경제가 어떻고 북한이 왜 이런 식의 허장성세를 부리는지 이런 걸 소위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는 통일부의 고위 관리들하고 같이 가라 이거예요. 통일부 내 북한 전문가를 반드시 넣어야만 미국이 북한을 잘 관리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장사꾼은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고 남극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관여를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관여 분야의 그 전문 학자 이제 크리스토퍼 로렌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채찍과 당근은 병행 가능한가? 병행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월남전을 벌려놓고 북폭을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협상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월명이 회담에 안 나갔습니다. 세월이 한 30년 넘어서 당시 미국의 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월남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왜 회담에 나오라는데 안 나오느냐 그런 식으로 물으니까 이 세상에 계속 폭격을 하고 때려 부시겠다고 하면서 회담에 나오라고 할 때 나가는 바보가 어딨냐? 미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회담을 하려면 회담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 나가야 되는 쪽이 나갈 수 있게 자리를 깔아줘야지 계속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폭격을 하면서 한쪽에서 회담하자는 게 그게 말에 진정성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관여 좋은 얘기예요. 관여도 인게이지먼트인데 인라지먼트 쪽으로 나가려면 관여와 확대 정책으로 나가려면 먼저 그 당근을 줘야 됩니다.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 가지고는 인게이지먼트가 시작이 안 돼요.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님과 아주 흥미진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한반도 평화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